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한 분 제가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9240님. 9240님은 서울 시내버스 333번 노선 기사분이라고 합니다. 새벽부터 저희 YTN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와 시사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예, 333번 기사님. 제가 알기로 333번이 송파에서 올림픽공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곳에서 같이 듣고 있는 승객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람만.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야,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예? 자, 사자성어 오늘도 골라오셨죠? 예? 네. 예, 김홍 교수님부터. 저는 이번 주에는 장지능운이라는 한자를 골라왔습니다. 아, 이거 좀 알 것 같다. 이 장지동은 제가 잘 알아요. 그쪽이 아닌가요? 예. 네, 장지. 좀 아까 333번 아마 그 버스가 서울 333번이라면 이 근처에 차고지가 있을 텐데요. 예. 네. 무협지에도 가끔 나옵니다. 아, 장지능운. 제가 무협지를 안 봐서. 네. 예. 장할 장자. 예. 그리고 뜻지자. 아. 장하고 원대한 뜻 이런 뜻이 능운. 오를 능 또는 업실력일 능이라고도 하고요. 구름 문자라 해서 예. 구름을 넘어간다. 그래서 원대한 뜻, 큰 뜻이 구름을 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뜻을 펼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게 협기 충천 이런 얘기도 같이 쓰고요. 무협지에서 뭐 이렇게 협곡들에 전 무협지 하면 중원밖에 몰라요. 예. 또 이어 등용문 물고기가 용이 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예. 이 단어 속에 나오는데요. 이 1930년대 중국 최고의 영화 배우로 우리 조선족의 김현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당시 중국의 최고의 배우에서 마오쩌둥 중국 주석과 면담도 하고 뭐 훈장도 받고 아주 최고, 특히 연변이나 이런 조선족 자치적 하면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데요. 이 장지능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활동해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상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배우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신 많은 후보들 이 정말로 큰 뜻을 품고 마지막 남은 이제 D11일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구설수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좋은 정책 그리고 큰 리더십으로 이 중에 한 분 되겠지만 다른 분들도 잘 도와서 선거 이후에 5월 10일부터는 정말 대한민국의 큰 뜻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저는 장지능운 골라봤습니다. 예. 자,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저도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또 예. 올라왔습니다. 어부질인데요. 어부질이. 예. 매운탕이 아니라 질인가요? 아, 예, 예. 저는 어부 대리로 하겠습니다. 어부가 큰 이득을 얻는다는 뜻인데 그건 제 말입니다. 예. 처음에 이번 대선은 그 양강구도 문화 안에 양강구도라고 하는 초안지의 분위기였는데 좀 지나니까 삼국지가 됐어요. 홍준표 그 후보가 예. 치고 나오면서. 근데 지금은 합종연행이 횡행하는 열국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전국시대 이게 중국의 전국시대에 관련된 건데요. 합종연행과 함께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고사성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지리 자체는 진나라에 맞선 합종연행은 진나라에 맞선 연대냐 아니면 진나라의 각계격파냐 이런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결국은 어부의 이득을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계와 황새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부의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을까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두 분께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모르죠. 그런 거 좀 그렇습니다. 알고 오셔야 되는데 YTN 오늘 라디오 그게 출범 9주년. 그게 뭐냐면은요. 네네. 오늘은 YTN이 상암동으로 이사를 해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 상암동 사옥으로 이사한 이후 첫 번째 방송을 한 게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거든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첫 번째 방송. 예, 박수. 축하 아니 박수 드려야 박수는 됩니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물건으로 주셔야지 무슨 박수를 치시려고 그래. 일단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거 말고 저기 퀴즈 내도 다 상품 주고 그러는데 네. 그 박수로 하시면 안 되죠. 물건으로 주셔야지. 자 농담이고 나중에 자 물건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YTN 라디오 출범 9주년입니다. 아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근데 퀴즈 내드릴까요? 네. 퀴즈 나갑니다. 말 듣다 놓죠. 예. YTN 라디오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이게 예.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예. 자. 네, 정답 아시는 분은 YTN 라디오 9주년 축하 메시지 함께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두 분이 참 목소리는 좋으신데, 근데 좀 즐겁게 하셔야지. 예? 나름대로 즐겁게 한 건데. 너무 비장하잖아요. 예. 다 즐겁게 들으실 겁니다. 우리 비장한 얘기 그럼 비장한 얘기 하죠, 뭐. 자, 양강구도가 지금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자, 김홍 교수님. 일단은 무너진 것은 확연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뭐 오차범위의 경합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에서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1강 체제로 갔다. 그리고 1강 1중 3약 체제로 볼 수는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강 1중 3약이냐 아니면 1강 2중 2약이냐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무너졌다는 것은 뭐 눈에 확연해 보입니다. 예. 김은석 부수장. 저는 현상적으로 보이기엔 그게 맞는데요. 아직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꺾인 원인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지에 대한 그 성과를 못 보였다라는 게 결국은 이 정체 상태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지지를 해준 것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집권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집권 이후에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이런 바로메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체인데 반등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결국 집권 후에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요, 지금 아까 우리 김홍 교수님께서 1강 2중 2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약진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돼지 발정제 파문으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잘 안 주는 모양이죠. 그렇죠. 일단은 홍준표 후보의 왜 영향을 안 준다고 보세요? 바로 이 현재 무너졌던 보수의 표심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무너졌던 보수의 표심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사실상 보수가 무능하고 부패했고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동안 믿었던 최소한 유능하기는 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보수의 신뢰도가 깨졌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보수 후보들이 표심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방황하던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 그리고 이런 보수 중도층들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 갔다가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진보와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런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검증에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비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지지층들이 어디로 갈까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로 보수층들을 사실 과거에 이 보수층들이 갖고 있던 이런 표심에 자극을 했는데요. 예. 저는 그 부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집을 시켜내고 있다.
제가 사실 좀 여쭤보는 게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5, 26일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전화 가요기 방식 RDD라고 하죠. 이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0.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된다는 바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10.3%입니다. 제가 김우석 부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12.3%의 지지율, 그 정도 되는 지지율이라는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굉장한 이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나와서 일로 지지하는 것은 적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그 지지층들은 부동표, 떠다니는 표가 돼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은 동의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그 표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빠진 표가 일부는 뭐 홍준표 후보에게 갔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부동층으로 좀 머물고 있으면서 나중에 전략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총리 부분이나 내각을 같이 통합 내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이건 마지막까지 좀 봐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서 대답을 하길 꺼려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약간 샤이 보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상당 부분 홍준표 후보한테 수렴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돼지 흥분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홍카콜라라고 하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사이다 얘기를 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구설이 많았지만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노이즈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저는 좀 상당히 다른 생각인데요. 이재명 시장과 홍준표 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고등법원까지 갔고요. 대법원에 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성환종 씨의 문제와 그다음에 대지발정제 문제라든가 또는 여성의 설거지 발언 등 굉장히 사실은 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저는 미국 같으면 이미 후보 사퇴하고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낙심한 보수 유권자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를 찾았었는데, 안철수 후보에게서 그동안에는 문재인 후보를 막아줄 후보는 안철수 후보뿐이다라고 생각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의탁했던 그런 마음들이 최근에는 이거 보수를 집계라는 정말로 색깔론이라든가 또는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뭔가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듯한 이런 홍준표 후보에게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들을 저는 현장에서도 자주 만나고 또 여론조사의 지표상에서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표들의 흐름을 보면 안철수 후보에서 빠져나간 그런 지지층들이 일부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에게 약간은 같지만요. 상당 부분은 홍준표 후보에게 집계라는 양상들의 표심을 그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부동층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부동층이 현재로서는 20 내지 30% 사이 정도의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홍준표 후보에게도 갈 수 없는, 특히 보수표에서도 굉장히 강한 보수층이 있지만 중도 보수 표심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홍준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샤이 보수층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해서 갈 것인가, 이런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 미국 같으면 사퇴했을 거다. 그거는 정정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구설에도 불구하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다르죠. 범죄 혐의와 강간미수. 왜 달라요? 완전히 차이가 있죠. 트럼프 후보는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게 없고. 아니, 그걸 논란하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긴 그렇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는 게 결국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여론조사에서는 그리고 이건 상징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여론조사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 열세에도 혐의를 가지신 불구하고 분과 부소장님 말씀 좀 해보시고요. 네, 예. 제 말씀하시죠.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외국 대통령인데 우리가 뭐 비교해가면서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여론조사도 상대 후보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에서는 맞췄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사점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여론조사가 이번에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대1 양강 구도라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맞힐 텐데 이게 1대 다구도로 만일 흘러간다면 여론조사가 맞히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두 번째,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빅데이터는 맞췄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 인터넷 사용 이 양이라든지 층이 미국보다 훨씬 더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예, 김옥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냥 예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저도 그 여론조사 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우리 선거 두렵기까지 하세요. 뭐 그냥 틀리는 왜냐하면 거지 뭐. 매번 예.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예. 부분들이 최근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가 굉장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번 프랑스 선거 여론조사 빼고는 지금 최근에 맞히는 여론조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단 일정한 추세는 읽을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큰 변화 막상 당일날 지난번 총선 때도 틀렸죠. 그러니까요. 여론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 막상 많은 예측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정말 이 선거 당일날 저녁에 혹시라도 지난번 미국 선거처럼 미국 선거도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그왜 나타났던 두려워요. 딴 사람인데도 뭐 되는 거지 뭐. 아 그럼요. 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신뢰성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런 그 정치 분야의 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말이에요. 여론조사에 대한 과대한 신뢰, 우리 사회에서 이건 좀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뭐 당내에서 뭐 할 때도 여론조사 몇 % 반영해서 대선 후보 결정하고. 그렇죠. 경선을 이게 대신하는 저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의 실체를 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지금 사실 그 통합정부론 안철수 후보는 통합정부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뭐 모든 정치 세력에 다 열려 있고 통합정부를 만든다면 아예 뭐 지금 연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은? 지금 이렇게 통합정부론 얘기는 결국은 후보들 중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TV 토론을 보면서 점점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당을 믿자니 한 당은 패권 정당 이미지, 한쪽은 기득권 세력 이미지, 한쪽은 지역 정당 이미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럼 뭘 가지고 뽑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그 내각이 누구냐, 총리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후보들이 결국은 연대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보충이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결정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적 네트워크 또 정책적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그 시사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김은희 교수님. 현재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도 지금 다수의 정당, 법률 하나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분산돼 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는 누군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국민들께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법안 하나 또는 어떤 정책 하나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정치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통합정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부의 형태, 내각 구성, 그리고 각 정당 간의 연합 이런 틀들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후보들은 미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차라리 그럼 지금 연대해도 되잖아요. 지금 연대도 되지만 지금 연대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사실은 연대한다는 게 서로에게 정치적인 실익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국민들께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야, 이 연대하면 이 사람들 이거 권력 나눠 먹기다. 아니, 근데
권력은 나눠 먹으면 안 되고 혼자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 권력 혼자 먹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전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맞습니다. 권력 나눠 먹기라 그러면 뭐 굉장히 나쁜 뉘앙스인데 권력 그럼 혼자 먹으면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과거의 정부 보면은 대태극으로 연합 세력들이 승리를 했어요. DJP 연합도 그렇고 3당 합당도 그렇고 예. 지난번 정몽준 노무현 그 마지막 단일화한 것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건 특정 세력이 패권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결국은 인적 구성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정치가 좀 나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예, 여쭤볼게. 김 교수님께. 여쭤볼 게 많아요. 네네. 어제 문재인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 이것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 총리 이름을 대도 돼요.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그거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섀도우 캐비넷 전체를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총리 정도는 미리 국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5월 10일부터 당장 업무를 봐야 되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발표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할 텐데요. 지금의 정치 선거를 지금 며칠 앞둔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게 전부 선거 공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이 예. 선거 공학적으로 일단은 후보들과 정당이 그런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모두 정치 그런 상황에 것 놓여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참- 때문에 우리가 예. 지금 같은 이념적 또는 지역적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극복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꼬아비타스형 그 우파 정부와 뭐 동거 대통령 정부라 그러죠. 동거 정부라고 흔히 부르듯이 그런 틀들을 만들어내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불어 있어도 발음이 생각보다 되게 좋으시네. 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뭐 기민당 뭐 여러 이 정당들이 같이 정당이 다른 아니요, 독일은 이 코알리치온, 독일어로 예. 코알리치온인데 코알리션이 항상 파트너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연정 말고는 항상 파트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파트너가 예를 들면서 권력을 잡잖아요. 그럼 무슨 장관은 이 정당 것이다라는 목까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런 열려있는 자세로 그 연대하고 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만일의 경우 우리가 대한민국 나중에 통일까지 생각한다면 북한에 있는 이런 정치 세력도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세력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극단적인 양상들 지금이 빚어내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념과 갈등으로 이 점철된 이 정치를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대선으로 아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초대 총리도 얘기를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 김우섭 부서장님. 이게 초대 총리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수위가 꾸려지지 못하고 예.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총리를 지명하지 않고 대선을 치렀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그 초기의 그 난백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총리를 인준한 다음에 총리의 재청권을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각을 꾸리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정책에 대해서 연행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씩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결국 호남을 대표로 하는 국민의당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그게 실효적인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누구를 하겠다. 그런데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대선 후보라면 총리 후보 딱 얘기하고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닐 거예요. 저는 그러면 좋은데요. 예. 만일의 경우 지금 총리 후보의 이름을 얘기했을 때 바로 예. 상대 정당에서 이게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선거가 아니라 총리 검증에 벌써 나서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 물론 근데 총리 검증을 아니 대통령 된 다음에 하나 검증은 어차피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무서워가지고 대권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지금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또 다른 검증과 네거티브와 이런 부분이 시작될 텐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깨끗하게 새 정부 들어서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검증이야 뭐 정부 들어서서 하나 지금 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마찬가지야. 국내 입장에서는 똑같지만요. 선거 전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란 얘기예요. 근데 정치공학적이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거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번 인수위법 같은 경우도
전혀 통과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선진화법 상황에서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을 아마 총리 임명도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러면서 총리 서리 체제 과거 같은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재정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슬로건의 마음이 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통합을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총리 후보를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검증은 대통령 된 다음에 받으나 지금 받으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지금 얘기 못하는 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검증 들어가면 자기 지지율 깎아먹을까 봐.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실제로 여기 분명히 투영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인 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근데 그것도 이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예. 도움이 되는 후보를 하면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 하는 거고 예. 네거티브한 후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결국은 후보를 얘기를 한다는 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아, 근데 참 우리가 5명만 얘기했는데 15명, 14명, 한 분이 사퇴했네요? 네, 사퇴했습니다. 누가 사퇴하셨어요? 김정선 후보인가요? 13번 후보 사퇴했죠. 13번 이분이 예. 사퇴하셨군요. 이 군소 후보들도 지금 열심히 득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 특집으로 한번 이 6번서부터 14번까지 15번까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늘 방송 서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모레 일요일이죠. 4월 30일이 바로 YTN 라디오가 생긴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서 YTN 라디오 9번째 생일에 맞아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자, 이거 물론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퀴즈 말씀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참 난해하죠.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YTN 라디오 9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답 적으셔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첨되시는 분들 방송 말미 클로징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서 매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경제 고통지수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6.4인데 이게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대체? 고통지수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숫자인데요. 아하. 물가가 오르면은 소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또 실업률이 높으면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고통지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고요. 실업률이 4.3%거든요. 예. 그래서 두 숫자를 합치면은 6.4인데 이 6.4를 고통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지수가 2012년 1분기 예. 이후에 5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아. 최근에 고통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동반해서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물가의 경우 보면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석유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니까 실업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고통지수가 높아져서 국민들 이제 고통이 커졌다. 이거 이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가 물가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면 그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경제가 이 함정에 빠지면은 어떤 정책을 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업이 심하니까 그럼 팽창 정책을 펴자.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개선이 안 되고 물가만 오른다는 것이고요. 물가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펴자. 이렇게 되면은 이 물가는 이제 그대로 있고 실업률만 더 악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도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 얘기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면 경제가 큰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은 불안한 징조인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1,360조 원이나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플러스 경제 고통지수 하면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경제 고통지수는 이제 경제가 부채는 문제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해서 만든 숫자인데요. 근데 이제 가계부채를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가계부채가 1분기에 이제 총 1,360조 원인데 가구당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을 못하고 부도위기에 처한 가계가 많습니다. 이런 가계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 실업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고통이라는 겁니다. 당장 부채를 갚지 못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되니까요.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가계부채 부도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고통지수가 6.4가 아니고 무한대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계부채도 고통지수에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이고. 근데 이게 사실 경제 고통이요. 예. 이게 모든 사람이 골고루 느끼는 지수라면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은 예. 이게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예. 이 경제 고통 지수는 뭐 국민 전체에 대한 이제 평균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느끼는 고통이 많이 다릅니다. 고소득층은 물가와 실업률 올라서 고통지수가 커져도 별 고통을 안 느낀다는 겁니다. 예. 반대로 저소득층은 이 지수만 오르면은 물가도 오르고 또 실업도 악화되니까 당장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 같은 거 당장 이제 사지 못해서 생계가 불안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 고통지수가 올라갈 경우에 집중적으로 고통을 받는 건 서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질 때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을 따지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소득 전 국민을 소득별로 5개 층으로 나눠서 소득이 제일 많은 상위 20%의 소득을 소득이 제일 적은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 4.5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4.5배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은 지금 고통지수 6.4지만은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지수는 이거에 4-5배는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층은 별로 크게 느끼는 건 없고요. 정말 서민들은 6.4가 아니라 이거 몇 배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전에 고통분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도 결국은 국민의 경제 고통을 크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은 경제 고통 지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장률이 높으면은 네. 물가가 올라도요 소득을 많이 버니까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또 실업률이 높아도 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많으니까 금세 취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할 때 성장률이 8% 정도 됐거든요. 지금 2%대로 내려왔으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고통지수가 6.4다라는 얘기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고통지수가 이거의 4배는 25는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통이 심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자영업자들 부도요새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경제적인 고통을 가장 몸으로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서민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은 서민 경제 몸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식점, 체인점, 옷가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이 이제 아주 부도 위기가 심각한 상태인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479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연간 매출이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21.2%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매출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10곳 중에서 2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매출 한 달에 100만 원 된다라고 해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임대료 내느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과금 내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빚더미에 자꾸 쌓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빚 독촉과 임대료 독촉 때문에 이제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노령계층의 자영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 연령별로 구성을 보면요. 50대, 60대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전체 자영업자의 5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은퇴해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금융결제원 통계에 따르면은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10명 중에서 8명이 부도에 처했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 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장밋빛 전망만 얘기를 하지 실제적으로 뭐 이 국민의 경제 고통 해결하는 민생 정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예. 주요 토론을 4번을 했는데 예. 그중 처음 3번은 완전히 상대방 깎아내리기 싸움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송민수 혁으로 뭐 가족 채용 의혹, 뭐 돼지 흙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싸움만 했지 정말 국민 경제가 얼만큼 어려운가,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 이런 거 제대로 이해하고 토론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4번째 토론은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뭐 사회 양극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외교 안보, 교육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약도 검증하고 토론을 하긴 했는데 예. 문제는 원칙론 가지고 싸움만 했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가지고 토론을 안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예. 재원 조달 같은 건 거의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토론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 토론이라는 것이 생산적인 토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 공약이 더 좋으면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 좋은 공약을 모아서 대통령 당선자가 최선의 정책을 펴서 정말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어떤 토론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건 어떻게든지 상대방 죽이자 내가 일어서자 이런 어떤 토론만 하니까 정말 아하. 국민들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제 고통 지수 낮추기 위해서. 뭐 물가 상승률, 실업률, 가계부채 뭐 여러 요인들이 이제 고통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분배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예. 얘기인데 성장을 하면 소득이 늘고요. 분배를 잘하면은 온 국민이 소비가 늘어나니까 예.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시 성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성장과 분배 선순환 이것이 경제가 우리 경제가 갖춰야 되는 체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러기 위해서는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빨리 서둘러서 성장 동력 찾아라. 중소기업 살려서 일자리 만들어라. 기업 소득 대신에 근로소득 늘려라. 노동개혁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제 차별 철폐하라. 예.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조치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TV 토론 있는데 또 어떤 얘기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일 모레가 YTN 라디오 9번째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퀴즈를 냈었습니다. YTN 라디오 주파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가 이거였었는데요. 정답은 94.5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선물을 받으실 분들 엄선했는데요. 먼저 질문 내자마자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신 1099번님, 그리고 94.5죠? 그래서 945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1538번님, 그리고 격동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YTN 라디오가 좋은 길벗이 되고 있다고 해주신 5730님, 마지막으로 아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333번 버스 기사님께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YTN 라디오가 있을 수 있고 신율의 출발 새 아침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고통을 느껴가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노래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죠.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가까운 제발